자, 여러분, 이제 학습자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 또 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정말 좋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능력이나 학습자가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과 방법과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좋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학습자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틀들이 있는데, 우리 강좌에서는, 간단하게 학습자의 특성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 정도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학습자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학습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교육 심리나 혹은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 학습 심리 이런 내용들을 어, 한 강좌별로 들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한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지금 학습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특성,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설문지를 제시해 두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강점이 있는지, 또 약점은 뭔지, 뭘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조사지를 제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과제조도 이미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라고 해서 제시를 해 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한번 학습자로서 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강점과 약점을 한번 설문지를 작성해 보고, 한번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는 높고 낮은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성찰해보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 자, 그 다음, 어, 자, 이제 왜 학습자를 분석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감정들은 모두가 다 개인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이나 우리 얼굴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가치, 감정, 생각, 바라보는 어떠한 스키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여러 가지의 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면에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능에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은 어떤 의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가졌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학습자도 이렇게 개인차가 있다.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통상 우리 교육에서는 이렇게 이걸로 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학습 집단이 있다면 평균 집단을 잡아가지고 평균 집단에 말맞는 그러한 내용들로 또 그러한 평균 집단 알맞는 방법으로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과 달리 아, 하나의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나 학습자 개인이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학습자 개인별 하나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는 측면이 학교 교육보다는 강하지요. 그래서 학습자에서의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예를 들면 학습 차원에서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정보를 손하는 방식 등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감정이나 지각에도 차이가 있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해석하고,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 또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공통점도 있지만 또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사물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 개인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학습자의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자 특성이라는 게 뭐냐?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발달적 특성, 학습 상황, 수행 기능, 선호 경향 및 태도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또 노인들의 어떤 발달적인 특성 또 그들이 그러한 그 대상별의 학습의 어떤 능력이나 속도나 예를 들면 암기를 강조하는데 50대, 60대에게 암기를 강조할 수는 없겠죠. 10대가 더 알맞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통찰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은 10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보통 뭐 4, 50대, 60대 그러한 그 지능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수행 기능이 달랍니다. 고도로 여러 가지 그 직업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여러 경험이 있고 어떤 기술을 습득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도가 어느 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선호 경향, 어떠한 학습 자료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듣기 자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기 시청각 자료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읽기 자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알맞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학습자 특성 분석이다.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요. 또 여기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를 뭐 몇 가지 더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습자들의 어떤 그 수업의 그 어떤 방법 물론 여기에 뭐 설계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요. 방법이나 어떤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학습자들이 더 집중하고 더 학습 성과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자 특성을 한다. 한번 예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만든다, 어떠한 동영상을 만든다 했을 때도 어떤 그 사례를 제시해야 더 이해가 더 날 건지 아니면 그 뭐 자료를 읽기 자료를 만들지 읽기 자료에 어떠한 도표나 그림 같은 걸 제공하면서 이해를 더 돋굴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학습자의 특성이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학습자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인 특성, 나이, 가정 배경, 성별, 지능, 언어, 읽기, 사고력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 특성이고 학습적 특성은 동기 뭐니 뭐니 해도 하고자 해야 배우고 했자 해야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 학습 양식이죠.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수준 등 이런 학습 측면에서의 특성, 정서 측면, 성격이 어떻다, 정서 지능이 어떻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나,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하고 좀 뭐 불안하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황하고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어떠한 방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또 한 방면은 굉장히 활달하고 질문도 잘하고 그런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각각에 알맞게 파악을 하고 교수자는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굉장히 그 뭐 그런 학습 상황을 제공하면 되지만 굉장히 좀 자기 성찰적인 어떤 분석적인 것들이 강하면 개인 과제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활달하면은 팀 기반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학습자들이 많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섞어서 팀을 구성한다거나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해서 학습자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책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간략하게 이게 뭐다,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들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해를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디지털 여러 가지의 자료나 정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디지털 자료를 스스로 창조하고 그것들을 어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 그런 학습자가 이제 정보도 잘 찾고 분석해서 자기의 일과 어떤 삶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디지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여가, 참여, 학습, 사회활동, 소비활동 중에서 과업을 잘 수행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협업하여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수집 또는 창조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율적으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 태도를 디지털 역량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지식 기술 태도는 뭘 얘기하냐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해 또 소프트웨어의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이해와 그런 활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기술은 정보를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테크놀로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술이다. 태도는 정보 보호나 정보 윤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창조, 그 다음에 안전, 문제 해결. 그래서 정보는 적절성과 목적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확인, 탐색, 저장, 조직 및 분석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 온라인 도구를 통한 자원 공유, 다른 사람과의 연락,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그런 협력, 공동체와 네트워크 상호작용, 참여,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컨텐츠 창조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거나 편집하거나 재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전한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또 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데이터의 그런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디지털 어떤 필요나 자원을 확인하고 그런 필요에 맞게 디지털 도구를 선택하고 어떤 활용하여서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으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디지털 역량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160페이지와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통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해서 나의 지금 디지털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요, 항목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것들을 묻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문항들을 여러분들은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161쪽에 보면 디지털 도구 활용은 1번부터 19번, 디지털 정보 관리는 20번부터 26번, 디지털 보안과 윤리는 27번부터 37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문항이 5점 촉도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가 1점이고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해가지고 19문항이 5점으로 되어 있으면 약 몇 점입니까? 95점이죠. 이렇게 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의 95점 중에 적어도 한 80% 이상 뭐, 몇 점입니까?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한 78점, 한 80점 이상이 되면 그래도 도구 활용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또 강점인 부분은 극대화시키는, 항상 우리 인생 살 때 못한 거를 자꾸 보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이 딸립니다. 오히려 더 주눅이 들고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잘한 거를 잘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 다른 것에 어떤 전이가 생겨가지고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을 잘 활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요즘에 뭐 우리 대학도 핵심 역량이고 더 핵심 역량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수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특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비인지적인 능력이다. 핵심 역량이란 거. 어떤 특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아주 요구되는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능력이다. 그 다음에 탁월한 학습이나 다른 얘기로 하면 개인 성공이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이나 능력이 뭐냐? 이게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돌출한 어떤 천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길러야 될 그러한 어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어떤 탁월한 성과를 누구나 가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대인관계, 전공 및 전문 지식, 그다음에 창의성, 자기주도성, 직무 또는 직업 소양, 국제 감각, 뭐 언어도 잘해야 되고 국제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 및 문제 해결, 뭐 사고 능력, 그다음에 협업 능력, 뭐 의사 했죠. 이러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스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 그런데 하드 스킬은 뭐냐면 읽고 쓰고 셈하고 기본적인 거, 일반 및 전공 지식의 특수 전문 지식을 하드 스킬이라 그래. 그래서 하드 스킬만 가져서는 안 돼. 전공만 지식만 잘 가져도 안 돼.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소통하면서 협업하면서 어떤 창조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는 가정에 역량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지금 기업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핵심 역량은 영역 일반이라고 해요. 영역 일반이 바로 뭐냐면 이거 바로 요 소프트 스킬이라 얘기해요. 소프트 스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떤 영역이든 다 전이가 가능하고 다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공학적인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새로운 어떠한 지금 여러분들 그 캡스톤 지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굉장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이디어도 생산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또 뭔가를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려 하면 혼자 아니라 이렇게 팀원 간에 이렇게 협업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역 일반의 특성이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습이나 일에 전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강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공 지식이나 특성한 지식은 모르더라도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어떤 섭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예, 이겁니다. 다양한 전문 및 일반 지식이나 문제들을 습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과제,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방식을 탐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서 165쪽에서 60쪽의 설문지를 통해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자, 핵심 역량이나 직업 기초 능력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핵심 역량은 일반적인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뭐 학습에 모두가 다 통용되냐면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하나의 그 공통적인 핵심 역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이다. 그 다음에 직종이나 직유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다.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서 누구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한정된 거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요, 직능원에서 이미 그 국가적으로 노동부 산하 또 교육부 산하 모든 그 어떤 그 직업 기초 능력 NCS라고 하죠. 이것들을 제공해서 약 10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은 영역 일반,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이 강하고 학습이나 일에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68조에서 169조 설문지를 참조해서 여러분 셀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 가능성. 여러분들 고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이력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 원하는 데에 고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고용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오너가 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야만 우리 회사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유인가를 갖고 있냐 말입니다. 그런 시그널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고용 가능성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고용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그 구성을 했는데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김섬란 선생님의 그런 구성 요소를 제시를 하는데 구직 준비도와 고용 적합 능력인데 고용 적합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직 준비도는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구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다시 보면 이 요소로 보면 이해가 가요. 구직 목표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직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습득했어요. 자격증은 어느 정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력을 준비해서 인턴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나 그 구직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어 있는지. 또 고용 환경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 내가 그러면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직업 개척 능력, 뭐 의사소통, 자원 활용 능력, 문제 해결력, 대응, 변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했다는 건 지금 문제가 막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게. 요거는 이상적인 어떻게 하면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상태예요. 이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 이상적인 상태의 what 요게 지금 뭐냐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될 목표 상태 이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하는 장애물이 뭐냐, 문제가 뭐냐를 파악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세요. 이제 절차가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슈를 발생할 때 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그러한 갭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why. 이게 what이라고 해요. what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문제가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각각의 문제 1, 2, 3, 4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이 원인들 중에 핵심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원인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탐색하는데 각각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죠.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A부터 Z까지 모든 방법이 모든 전략이 좋다고 하고 다 통용돼서 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조직 구성원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또 보스가 승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실현 가능성의 평가를 해서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이런 절차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제 인지 단계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는 그런 직면 단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기획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상황과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 단계고요. 설정 단계는 기획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해보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와 현재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문제 탐색 단계, WHAT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그죠?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이 문제 진단을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탐색을 하고, 그럼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장애 요인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돼. 이럴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탐색을 하지만 여전히 효과성, 능률성, 효율성, 창의성, 또 형평성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해보고 또 피드백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수정 능력이다. 그래서 180쪽에서 182쪽 여러분들 한번 셀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은요 사람들 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보를 우리는 언어나 표정이나 메시지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신호나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전달하죠. 그럼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지피지기 백선백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한 수단이 바로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아유 못 고쳤네. 어떤 이게 백미 아니겠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제가 수정이 안 됐다면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 경청,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창의적,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드러내기, 자기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 등 이런 측면들로 의사소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84쪽에서 186쪽을 참고로 해서 설문지를 통해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 다음에 창의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하면서도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가 창의성인데, 여러분들 뒤쪽부터 얘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창의적 사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 창의적 사고는요, 발산적 사고라고도 얘기합니다. 확산적 사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뻗쳐나가는 그런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는 기발하거나 신기하고 독창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창의적 사고가 너무 기발하고 독창적이면 야 하지만 유용하고 적절하고 가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있고 유용하면서도 기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 어,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보 등을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게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도 창의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창의적 사고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창의적 사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은 필요하지만 너무 정보가 많으면 창의력을 또 저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식이 많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또 맥락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돌아가면 어, 어, 창의적 사고는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다. 민간성, 주변 환경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탐색 영역을 넓히는 능력, 민감성이라고 하고요. 유청성, 특정한 문제상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느냐. 독창성, 기존의 것을 살펴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찬출할 수 있느냐.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융통성,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창의성 하면 어떤 머리가 좋아서, 지능이 좋아서, 뭐 이렇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지금 그 가드너라는 사람이 인간의 지능은 이렇게 8가지 이렇게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적인 지능, 자연 탐구 지능, 개인 이해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학적 지능, 공간적인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이렇게 인간은 여러 다방면의 지능이 있고 각각의 지능이 이렇게 다방면이어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인에게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 꼭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것들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문지를 통해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했고요. 그다음에 긍정 심리 자본이에요. 자, 보통 우리 생각하면 인적 자본 있죠? 얼마만큼의 교육 훈련을 받았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그런 지식이나 이것들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으로 하면 인적 자본 개발이죠. 네. 근데 또 하나는 뭐 사회적 자본이에요. 대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이나 신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 사회의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이것들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심리 자본은 이거예요. 개개인이 어떤 요즘에 같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서, 일터에서 어떤 탁월한 어떤 성과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봤더니 심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도출해내고 이것들을 심리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리자본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동기부여나 어떤 뭐 행동의 어떤 방향을 결집시켜서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자기 효능감이고, 희망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의식이에요. 어떤 목표가 정했으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뭔가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수단을 선택했는데 갔는데 그 목표가 약간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뭔가 좀 이상이 생겼으면 새로운 경로를 또 탐색해서 그 목표를 향해 잘 될 거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나가면서 뭔가 기대찬 어떤 기대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낙관주의는 뭐냐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낙관주의하면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은 어떤 원인으로 두느냐예요. 현재의 성공을 내 운으로 돌린 사람이 있고 나의 노력으로 돌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도전할 때 반드시 그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야 이런 성공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내 능력도 중요한데 운빨이 따라야 돼 하는 사람하고 시작은 똑같을 수 있어도 아마도 그, 그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나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낙관주의에 있어서 그 성공의 탓을 외부의 어떠한 성공이나 남이 잘 못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믿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 나 자신이 노력하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난 이걸 성공했어.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게 훨씬 성과가 높을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내 능력이 정말 모자라고, 정말 네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직무의 어떤 태도는 달라지고 성공할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낙관주의는 바로 긍정적인 기대인데 성공하든 실패든 그 방향성, 원인을 탓하는 걸 다르다. 원인을 돌리는 게 성공일 때는 개인의 능력으로 달리고 실패일 때는 외부 탓으로 돌린다.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환경을 고려하고 그러나 여전히 난 노력하고 있어서 난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다. 보건력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실패나 역경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하고 또 원래 상태 되돌리면 그걸 극복해서 뛰어난 성과를 높이는 게 보건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이것도 잘못했네요. 진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해서는 설문지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됐지? 내가 이거 파워포인트는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 책에 좀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내가 봤는데도 이 긍정적인 진행들이 원래 부정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바꿀 때는 부정적 사건이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동기입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얘기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를 보이는 능력. 여러분 요즘에 여기 제시는 안 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를 학습 동기라고 한다면 이 학습 동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열정을 갖는 그러한 능력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어, 어, 그릿이라고 합니다.
이 그릿을 가진 사람, 끝까지 뭔가를 수행할 수 있고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이러한 그릿도 여러분들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제시를 못했고 학습 동기 뭐 주로 학습 상황에서 평생 학습 상황에서 여러분이 창업하면 어떤 학습자를 접하면 학습 동기는 봐야 돼요. 네, 학습 동기에서는 많은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다. 학습 활동 자체가 재밌고 뭔가 배워가는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뭘 이해하고 기뻐서 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는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상을 받아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외재적 동기예요. 어떤 것이 더 열정적이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겠죠? 내재적 동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의 구성 요인은 과제 수준 선호, 그다음에 자기 조절 효능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기 결정감, 호기심, 과제에 대한 몰입, 흥미 등의 또 외재적 동기는 경쟁이나 평가나 인정이나 금전이나 타인의 통제와 제약에 의해서 동기가 높아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각각의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에게 외재적 동기를 들여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몰입하고 흥미를 갖게 해주면 이 사람은 뭐 별도의 어떤 동기 기제를 두지 않아도 학습을 잘합니다. 그러나 외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또 뭐 많이 이렇게 보상도 주고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동기 유발의 최적점은 열정과 능력에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은 강한데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 그러면 동기 유발이 좀 잘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급적 균형을 이루는 쪽, 그다음에 성취 가능한 약간 높은 지점이 동기 유발의 최적점이다. 여러분들 설문지를 통해 갖고 셀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요. 책으로 따지면 13번 정도 될 텐데 먼저 끌어왔어요. 왜냐하면 학습 동기와 적절해서 학습적 자기 효능감은요. 학습자가 학습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인데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기대나 그러한 판단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학습 과제에 대해서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도전해 나가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요. 높은 학업 성취, 도전적인 과제,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끈기 있는 과제 수행, 낮은 불안감, 수업에 대한 몰입, 교과에 대한 흥미와 가치,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하는 이러한 사람일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제 수준, 자기 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측정돼. 그래서 학습 동기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설문지로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자기 학습의 결과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뭐는지 점검도 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이 학습 과제는 내가 학습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나 어떤 방법들이 부적절하니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이것들을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습 성과를 높이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하도록 하려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어떠한 면에서 지금 학습의 목표가 뭐고 학습을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학습 과정마다 지금 학습 과정은 이 내용이나 이 지금 진도나 이런 지금, 활동들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주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굉장히 자기주도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은 자기주도적 확률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지금 어느 상태의 징적 단계에 있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 학습 과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학습의 어떤 접근 전략, 어떠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탐색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높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스스로 자기의 동기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자기주도적인 자기 관리, 그러니까 뭐 금방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환경, 학습하는 환경, 지저분하면 어떻게 학습하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꾸준히 실행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노력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내가 능력이나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냥 학습을 지금 성과를 끌어올린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 성찰 또는 모니터링,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항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조작이나 정서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학습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습 전략의 구성 요인은 인지적인 수준, 정서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 인지적인 수준은 주의 집중,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교육공학들을 알아야 돼요. 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설문지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험 정서적인 요인은 시험 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다, 과제 불안, 뭐 노력,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정서적 요소에 포함되고요. 행동적인 요소는 조력을 구해야 됩니다. 남에게 모르면 질문하고 자료도 요청해서 한번 자료 협조도 받고, 그래서 이러이러 과제인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지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시험치기 관리, 토론 관리, 쓰기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 필기도 중요한 학습 전략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학습 전략이라는 그러한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마 문항들만 봐도 여러분들을 지금 내 전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양식이요. 여러분들 학습 스타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학습 정보와 기술이 그러니까 학습 정보와 어떤 자료가 제공될 때 여러분들은 좀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학습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말로만 막 해도 잘 듣고 노트 필기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런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이렇게 분석해갖고 요약 정리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학생들은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야 학습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습 정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의 어떤 지속적인 유지, 꾸준히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학습의 어떤 선호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학습 양식입니다. 어떤 학습 정보를 지각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 어떤 학습 정보가 제공될 때 여러분들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지요. 그거에 따라서 뭐 펠더만과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 지각하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네 측면에서 활동적, 반성적, 감각적, 직관적, 시각적, 언어적, 이렇게 순차적, 이렇게 나누어서요. 여러분들 그 설문지를 해보면 알겠지만 셀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 문항들 이 두 개씩이 한 쌍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많이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많냐,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반성적이면서 직관적이면서 언어적이면서 전체적인 학습자의 어떤 성향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셀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해보니 여러분들은 감각적이면서 시청각적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순차적이어야 돼. 뭐냐면 어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제시해 줄 것보다 하나하나 지식의 단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활동적인 건 뭐냐면 토론이나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반성적인 건 뭐냐면 스스로 내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반성적인 활동을 해갖고 하는 거. 감각적인 건 다양한 사실적인 정보,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줘야 돼. 직관적인 건 뭐냐면 굉장히 뭐냐면 원리나 개념이나 어떤 모형을 딱 제시해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시각적인 거는 다양한 그림 도표를 줘야 돼. 언어적인 거는 텍스트만 줘도 돼. 순차적인 건 연속적으로 가르쳐줘도 돼. 전체적인 건 뭐냐면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 정보를 던져놓고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라는 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들이 전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학습 양식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양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습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야 그 학습하는데 효율적이냐를 빠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그룹 이런 스타일대로 그룹핑을 해서 각각에 알맞게 학습하면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몰입이에요. 학습 과제 해결에서 몰입은 지난번에 조진 몰입처럼 어떤 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집중하고 뭐가 이렇게 아주 재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 상태는요, 도전과 기술의 상태로 수행자가 어떤 상황에 도전해서 적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전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데 이런 도전과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조화를 이루거나 약간 도전 과제가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학습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면서도 도전 가능할 때 학습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통해 갖고 셀프 체크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자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배우려면 말씀드리지만 정말 뭐 한 달 정도를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여러분들 설문지를 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학습자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 만들 때는 내가 담당할 학습자가 누군지, 그들의 어떤 능력과 어떠한 지금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어떤 발달적인 단계고 어떤 학습 타입이 있고 어떤 전략들을 주로 선호하는지를 파악해야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